저는 지금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난달까지 37이었는데요. 여기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11월 30일 한분 여기 앉으시고. 검사해 보니까 2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5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29일 날 소주를 한 5병을 먹고서는 아침에 가서 피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두 달 있다가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는 했는데, 제가 지금 38년 동안 당뇨로다가 투병하면서 신장을 한 20년 전부터 이상이 생겨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다가 제가 답을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칼륨이 높아가지고선 음식도 지금 조절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니까 칼륨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신장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제가 지금 이제 고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신장, 어제 강의 중에도 잠깐 그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하구체 요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구체 요과율. 영어로는 GFR.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구체 요과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100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90, 100. 그래서 이제 100%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6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이제 만성 공파병 이렇게 얘기하고 60부터 나쁘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38이었다가 25로 떨어졌다고 네, 예. 그랬잖아요. 그거는 꽤 많이 지금 이제 15부터는 이제 거의 말기 신부전 예, 예. 얘기하는 것이니까 15부터 30까지는 이제 4기, 30에서 45, 30에서 60까지는 3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하구체 요과율이라는 것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낮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낮았다 올라갔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꽤 많은 수치가 떨어진 거니까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있다 검사해보자고 했으니까 2달 있다 검사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과거부터 조금 변화를 사실은 쭉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35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이런 거죠. 네. 근데 원래 당뇨가 이제 진행되면 1년에 3 정도씩 떨어지더라고요. 1년에 3에서 5. 그러면 60에서 10까지 떨어지는데 50이잖아요. 50 떨어졌잖아요. 50이면 50 떨어진다 그러면 10년이고, 60부터 출발해서 10까지 가는데 1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2.50 떨어진다 그러면 20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당뇨가 진단돼서 60이 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대개는 이제 초기에는 신장이 나빠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 60부터 시작해서는 그렇게 급격히 떨어진다. 근데 어떨 때 그런 신장 기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느냐? 당연히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약이에요. 약. 아, 예. 그러면 혹시 소염진 동제 같은 거, 장기간 먹는다든지,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뭔가 신장을 갑자기 확 나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예, 제가 91년도에 윤건호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반 의사셨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저를 관리해 주셨는데, 그분하고 만난 지 한 4년인가? 4년 뒤에
그때 이제 그 한약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얘기 말고. 그러니까 이건 최근 그러니까 그- 얘기만. 최근에. 지금. 최근에 최근에는- 잠깐만. 최근에 홍삼을 계속 1년 내내 드시거든요. 홍삼 액기스를. 그것도 그러면 좀 신장하고 무리가 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게 소염진통제, 네. 또는 항생제, 네네. 아니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저기 하는 것 중에 CT 촬영 같은 거 하는 경우, 네, 컴퓨터 단층 촬영. 근데 거기에 조영제라는 걸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CT를 찍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영제를 사용하면 갑자기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CT를 찍었어요. 근데 그 CT 촬영할 때 그 담당 간호사가 담당 교수님한테 오다가 떨어져야만이 찍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용원희 교수님이 오다를 줘서 찍긴 찍었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이대로 끝나고 다른 분한테 예, 기회를 예, 드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흑염소 얘기. 아, 흑염소 다음에, 교수님. 다음에 그냥 먹는 거는 되게 아, 흑염소도 괜찮아요? 지장은 없어요. 흑염소도.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좀 탈수가 심하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건 이런 없었어요. 것도 다음에 검사 저걸 한번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한테 기회를 아니 조영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건가요? 회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한테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 그게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능이 괜찮을 때는 조영제를 쓴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신장 기능이 이렇게 30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조영제가 들어가면 신장 기능을 확 망가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조영제를 괜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암 환자가 암을 계속 추적 관찰한다든지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제 CT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신장 기능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뭔가 전처치를 해주면서 CT를 찍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이제 회복되기도 저는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데 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막 너무 속이 시원한 게 제가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시골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당을 발견했고요. 당을 발견하면서 그 약 처방대로 약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당이 나한테 왔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 자괴감을 느껴서 그걸 숨기고 그냥 약만 먹고 일상생활이나 식생활 같은 거는 전혀 변함없이 지내다 보니까 5월 달에 검진을 다시 했더니 혈압도 생기고 어지럽도 생기고 혈압이 없었는데 당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300 이상 식사하거나 전이나 막 조절이 안 돼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상담을 했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병원 가기 직전에 제가 연수공장을 참여하는 김강훈 회장님이 운영하는 연빛 아카데미에서 그걸 착용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제가 직접 체어를 하던 거는 막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그걸 하면서 막그 식중독법으로 조정이 되니까 제가 실은 그때 당화혈세수가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6월부터 7월부터 행사에 참여해서 지난달 11월 20일날 강남 성모병원에 그 중간에 그러니까 강남 성모병원 은빛 아카데미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셔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보고 지난 3개월, 이거 지금 5개월 됐는데요. 제가 완전 탄수화물 제한시키고 만들 먹기 다른 건 상관없고 약 복용하고 7.5까지 11.5요. 7.5까지 내면 저는 어떻게 이거를 이게 제 체험담처럼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그래서 이제는 시골 병원에서 제가 서운한 게 계속 그 약을 줬던 그 의사선생님이요. 내부적인 내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환기 내과 의사선생님이 저를 계속 다녀올라가지고 저도 안 되는 거 고민도 안 해주시고 어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내부적인 내과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걸 당뇨 환자는 전담으로 해서 이렇게 박
교수님 답변을 박 원장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변에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저는 그때 갱년기 위주로 생각했는데 그때가 감이 안 오고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고 이런 걸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당뇨 시치였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손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형외과 쪽에서는 무슨 강화제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당이 있는 환자니까 제가 어디 정형외과를 갔더니 당이 있으니까 아직 이걸 그냥 지켜보자고 해서 6년 가까이 약도 못 먹고 치료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병원 진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당뇨 환자들이 관절이나 뭐 근육 계통의 질환 이런 게 잘 생겨요. 근데 이제 당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원인은 따로 있지만 당뇨 환자가 더 잘 생긴다. 제가 이 양쪽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요. 외과에서 수술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손 많이 쓰는 분들이 그래요. 손 많이 쓰는 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이 안에 심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심줄을 까고 있는 막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널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심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니까 윤활유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우리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 심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서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 이제 파라핀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약물 치료도 좀 류마티스 그런 거. 아니 류마티스는 아니에요. 예. 류마티스는 이 관절, 특히나 이 손가락 마디가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것들 이런 마디가 붓고 아프고 아침에 되게 뻑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 이런 걸 의심하는 거고 지금은 방아쇠수지라고 해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막에다가 찔러 넣으면 이게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안타깝게도 당을 잘 올리는 약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올리는 게 막 계속 가는 건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뭐 1, 2주 혈당이 조금 덜 조절될 수는 있는데 필요하면 써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건 어디 병원 어디 정형외과 가야죠. 정형외과. 지금 당이 조절 잘 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 지금 잘 조절되니까 이제 제 경험으로는요, 저는 개인병원 지금 주위에 지인들이 뭐 당뇨가 왔다 그러면 개인병원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병원은 기본 교육만 받고 나와서 종합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분비내과, 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가서 진료를 봐서 당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의사분들 또 찾아야 돼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당뇨 왔을 때 을지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고혈당으로 다시 쇼크 받아서 기절해서 집사람이 얻고선 을지병원을 갔는데 그때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깨어났을 때 인턴 선생님 얘기로는 1000이 넘었다고 그래요. 혈당이.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가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의학계에 계신 분이 죽을 때까지 당신은 당뇨를 가지고 가야 되니 지금 교수는 노인네시니까 젊은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맞는 분을 찾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어떻게 강남 성모병원에 그때는 이제 강남 성모병원인데 거길 들어가게 됐는데 윤건우 교수님이 그때는 뭐 햇병아리시죠, 뭐 이렇게 막 저거 하신 분인데 제하고 집사람이 그분은 눈에 맞아가지고
그분한테 개인 면담 요청해서 그분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합병증이 지금 온 몸에 다 종합병원이에요. 뭐 저 이빨이 지금 제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임플란트인데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뭐 망막도 이상이 생기고 백내장도 와서 다 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다른 몸에 이상이 생기면 윤건호 교수님한테 제가 의뢰를 해요. 제가 몸에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서울성모병원 안에 있는 과를 선택해서 보내줘요. 그게 아니 그게 환자분들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 당뇨를 크게 나누면 어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심한 정도가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나는 막 정말 애를 쓰는데도 조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11 이거는 웬만해가지고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합병증이 많고 당뇨가 심한 분들은 전문가가 보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는 제한돼 있고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당뇨가 20년, 30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과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대학병원을 다니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안과도 보내고 그렇죠. 네. 정형외과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당뇨가 막 진단된 사람이 다 대학병원 다니겠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 게 뭐냐면 당뇨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보는 의원이 어디냐 하는 걸 지금 평가해서 네.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의원이. 그분들은 계속 공부도 하고, 예.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아까 뭐 약 얘기도 들었겠지만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다 바뀌어가지고 연소결당 측정기 이것도 모르는 의사가 여전히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약물이 나온 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떠나고 나면 계속해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네 의원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당뇨 환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도 공부해야 되고 폐렴도 공부해야 되고 결핵도 공부해야 되고 간염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뇨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관심이 당뇨가 많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최근 최신 의견을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걸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당뇨를 제대로 본다 하는 분들을 그렇게 4,000개 정도 의원을 매년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해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의원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그건 당뇨인데 맞습니다. 대학까지 가기는 그렇고 심하지도 않고 약 한두 개 먹고 그냥 관리가 웬만큼 되는 분들은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때 필요한 검사도 요구할 거고 소변 검사도 해보자, 눈 검사도 좀 해라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주저하고 돈 쓰기 싫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관리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돼요. 얼굴만 보고 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연소혈당 측정기 경험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한 번 딱 잰 혈당 가지고 내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웃긴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의원을 찾아가는 게 좋고 이제 뭔가 좀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대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들은 얼마를 유지를 해야지 잘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 혈당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거가 사실은 보면 알겠죠. 근데
가장 낮은 게 보통은 언제냐? 아침에 일어날 때니까.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 피크로 올라가는 게 언제냐? 그러면 되게 밥 먹기 시작해서 1시간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2시간이 되면 그래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떨어진다. 이래서 2시간 혈당을 재라 이렇게 됐는데, 요즘 경향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크로 올라갈 때를 찾아서 그걸 검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보통은 식전과 식사하고 1시간 이게 보통 일반적이지. 근데 그렇게 이제 손끝 혈당을 잴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보다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상상 이상으로 변동이 더 심하게 막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막 저혈당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못 느꼈는데 저혈당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혈당을 그렇게 두 번 재는 것과 함께 당화혈색소라는 걸 꼭 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예. 해보면 혈당을 내가 몇 번 이렇게 그동안 재온 거하고 당화혈색소하고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살았는데 당화혈색소가 왜 높지? 그러면 또 3개월 있다가 한번 또 해보는 거잖아요. 해봤는데 여전히 또 높네? 그러면 내가 잰 것들이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제대로 반영이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한번 연속혈당 측정기를 2주건 한 달이건 사고 이제 찾아야죠.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 약을 더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손끝에 혈당 재는 거는 그렇게 직전, 직후. 당뇨가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당뇨가 안 심하고 초기인 분들은 사실은 그냥 아침에 한 번 재는 거로도 충분해요. 그걸로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재고, 아, 내가 이제 130 아래로는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원래 정상은 100 미만이지만 당뇨니까 조금은 높을 수 있잖아요. 요 범위로 쭉 나오면, 아, 이제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는 당화혈색소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당뇨가 10년, 20년 되면 이게 이제 막 변동성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주 돼야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또 재봐야 돼요. 몸이 이상하다, 기운이 없다, 어지럽다, 그럼 얼른 재보는 거고. 또는 뭐 내가 막 아프다, 열난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막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아까 이 스테로이드 주사 얘기했지만 그것만 있으니까 어깨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그런데 찾아가면 다 주사 놓자고 얘기해요. 주사만큼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어깨 주사, 50견에 주사 맞는 거, 허리에 주사 맞는 거,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당이 150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은 갑자기 막 300, 400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더 자주 재봐야 돼요. 그 스테로이드 그게 그 염증만 해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니까 그 관절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반은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들도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당이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 당뇨가 없던 사람도 갑자기 당뇨가 진단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라. 반대로 먹는 약들은 먹는 소염 진통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신장에 장기 복용하면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이라는 게 항상 장단점입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주말인데도 그냥 여기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같이 생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하셔도 없어요? 저분도 우리 형님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교육병원에 다니다가 이게 다리 쪽으로 발하고 다리 정도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또 추천을 받아갖고 강남 저도 성모병원에 신장내과를 좀 거기서 그걸 신장내과에 다니면서 당뇨약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신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신장 콩팥도 좋고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어요. 다리가. 네. 다리만 아침에는 좀 괜찮고. 안 자고 일어나면 또 땡땡 붓고 저녁에도 붓고 저녁에도 조금 많이 움직이고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신장이 괜찮은데 붓는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혈압약이에요. 혈압약에 문제가 있어요. 혈압약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혈압약의 종류가 조금 부종을 일으키는 혈압약이에요. 아니 근데 그 캡슐에 이렇게 은박지에 쌓여있는 거 그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네, 고혈압 혈압약을 혈압약도 당뇨약도 여러 개 쓰지만 혈압약도 보통 여러 개 쓰거든요. 여러 개 쓰다 보면 꼭 들어가는 약이 있어요. 하나 쓸 때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두 개 쓴다. 이게 하나를 먹어도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들어가는 약 중에 하나가 약간 다리 부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약을 좀 바꾸는 것만 갖고도 부종이 사라지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 제가 약을 바꾸면 혹시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교수님 말이 정확한 신장내과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혹시 다리가 붓게 하는 약이 있는가 물어보래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제 좀 짜게 먹는 걸로는 이제 좀 짜게 먹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혈압약에 붓기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바꿔달라고 해요. 교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이상은 없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아까 치과 얘기하셨는데 네. 당뇨 환자들이 꼭 다녀야 하는 곳이 안과하고 치과예요. 네. 다른 거는 뭐 내과에서 다니건 가정의학과에서 보건 의사들이 자기가 챙겨줄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과를 1년에 한 번씩 안과는 꼭 가셔야 되고 적어도 당뇨가 10년 되면 무조건 다니셔야 돼요. 전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예. 나이가 들면 당뇨가 있건 없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노안. 네.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백내장.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고 당뇨 환자들은 그런 게 더 잘 생기고 또 당뇨가 있으면 이제 망막, 합병증, 네. 눈의 구조 중에 시력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게 망막이에요. 백내장하고 망막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깨끗해, 나는 글씨도 잘 봐 해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네, 다니고 맞습니다. 1년 괜찮다, 안과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2년 정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꼭 다니는 곳은 정해놓고 다니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치과예요. 치과 먹는 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생각해보면 모든 게 재미없어지잖아요. 가뜩이나 당뇨 환자 먹는 것도 절제하고 까다롭게 굽는데 뭐 하나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으면 그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과는 무조건 다녀야 되는데 왜 치과 얘기를 하냐면 당뇨 환자는 잇몸 질환이 잘 생겨요. 치주염. 반대로 치주염이 있으면 당 조절도 잘 안 돼요. 네. 왜냐면 계속 몸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 때문에 당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당뇨가 있으면 또 그런 잇몸 질환 잘 생기고 이가 흔들리면 꼬박대 되고 뭐 그러면 임플란트 하네 뭐 하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긴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가 당뇨 앓은 지는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저만 이렇게 거의 이제 7% 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당뇨 합병증이 꼭 오는 건가요? 그냥 전혀 안타깝게도 당뇨 합병증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이제 의사들이 잘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7%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당뇨 초기 젊은 사람한테는 6.5%,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7%, 10년 정도 되면 7 아래로 낮추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7%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는데 그 정해준 이유는 그 정도 조절이 되면 합병증이 별로 없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7보다는 8이 나쁠 거고 8보다는 9가 나쁠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조금씩은 합병증이 와요. 그걸 완전히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소변에 단백뇨가 좀 나온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부치 요과율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뭐 30, 20, 10 혈액 투석 이런 일이 가는 일들은 거의 없다. 눈도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망막에 출혈이 조금씩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는 듣게 마련이에요. 그건 20년, 30년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생활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그렇게 중증 합병증을 그건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런 거예요. 당뇨 환자 100명 중에 1명이 혈액 투석한다고 해요. 100분의 1. 예, 맞습니다. 눈도 비슷해요. 눈도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거의 실명 수준으로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99명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니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너무 엉망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100명 중에 1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합병증이 잘 생기는 분이 있고 잘 안 생기는 분이 있어서 제가 보는 80대 할머니 중에 하나는 80, 그분은 지금도 미장원을 하는데 주사를 여러 번 맞는데도 당화 에펙트는 계속 10%예요. 10, 11. 근데 뭐 저도 답답하고 환자분도 답답한데 다행히 합병증이 안 와요.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조절해 보겠다고 혈당 조절을 하려고 이제 뭐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면 잘못하면 저혈당에 폭 빠져가지고 이제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그 그냥 놔두고 있죠. 당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혈당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쇼크도 많이 받아서 저혈당으로다가 응급실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그 당이 그냥 일반인들이 당 있는 분들도 관리는 확실히 잘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저는 이제 그 요번에도 임플란트가 여기 하나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치과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치과에서는 항생제를 주더라고요. 여기다가 그 내분비내과에서 항생제하고 진통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치과하고 내분비내과하고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저보고 직접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자기네들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직접 치과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올라가니까는 인터넷을 받았다는데 이제 예. 진통제하고 항생제도 그 피해 안 주는 약이 약한 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3일, 5일 이렇게 쓰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쓴다든지 예. 또는 이제 항생제 중에도 조금 심장 독성이 조금 더 잘 염려가 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면역력 약이 그 저기 신장에 피해가 많습니까? 면역약이 그 제가 체도 이식을 해서 그 면역력 약을 한 1년인가 먹었거든요. 그거는 원래 이식 수술 다른 이유로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남에게 내 몸에 들어온 거니까 네. 면역 억제제라는 걸 예. 여러 종류를 쓰는데 그때도 스테로이드 약을 쓰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말고도 면역 억제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이 이식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당을 생기게 만들어요. 당뇨가 없던 사람도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 그게 혈당 조절하는데 인슐린의 작용을 좀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그 체도 이식하고 전자제고 인공을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약을 처방해 주긴 했는데 이게 체도 이식해도 돈 없는 사람들은 이 이식을 못 해요. 면역 억제제가 한 달에 막 200~300씩 나가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박사님 못 하시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다른 저 어쨌든 방화혈색소가 조정되니까 고지혈증, 담배고 이런 게 있던 게 다 거의 정상으로 와서 기분이 좋고 이번 캠프에 와가지고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6.5% 예. 다운시켜야 된다는 게 목표가 당뇨가 생겼어요. 생긴 지가 지금 5년, 네, 5년. 그러면 충분히 6조 만 5년 젊고 네. 당뇨가 몇 년 안 됐다.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췌장의 기능이라는 게 당뇨가 진단된 시점에서 한 50% 수준이라고.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다. 네, 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는 당을 잘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근데 그게 당뇨가 아주 초기면, 특히 젊으면 아직 췌장이 비교적 쌩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지고 약을 끊기도 하고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사실 체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 얘기한 것,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줄이고 관리를 했더니 그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체중을 조금만 한 5kg라도 줄이면 아마 약을 안 먹어도 될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6.5%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목표를 하고 한번 그렇게 지내보는 거예요. 6개월, 1년이나 한 달에 1kg씩 줄여보겠다 하고 노력을 하면 근데 이제 결국은 당을 올리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은 거의 60%, 70%가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식단은 우리가 흔히 먹는 식단.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그거를 다른 걸로 돌려야 돼요. 단백질, 차라리 고기, 그런 거 제 경험에 고기 종류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제 경험에 한 번 저혈당이 왔었는데 약은 잘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안 먹고 아침에 저혈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여쭤보듯이 130, 180을 제가 연습할 단계를 맞춰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음식의 양이 중요해요. 탄수화물 안 먹어도 양만 많이 안 먹으니까 당 조절이 잘 돼요. 그냥 경험이라고. 적당히 먹어줘야 돼. 아니, 저는 이제 키로를 좀 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영향을 안 받았는데 체중을 줄일 정도의 체격은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살이 많아요. 제 배가 배가 이렇게 잘 당뇨를 이제 예방할 때는 체중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 당뇨 초기에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나이가 들고 당뇨가 좀 오래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합병증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 체중이라는 게 지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겨내는 힘이 되게 떨어진다고. 이게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잖아요. 갑자기 내가 폐렴이 걸렸다, 코로나가 걸렸다 이런 때는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이 잘 견뎌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나이가 들면 문제는 체중을 줄이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푹 빠지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기운이 떨어져요. 그렇지. 체력이 떨어져요. 근육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약간 조금 통통해 보인다. 이게 차라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